대한민국 공군이 한 대에 1,300억 원이 넘는 F-35A 폐기를 검토 중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4일 제17전투비행단에서 훈련을 위해 이륙한 F-35A가 버드 스트라이크로 서상기지에 동체 착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려 10kg에 달하는 대형 독수리가 좌측 흡입구로 빨려 들어가면서 엔진과 조종관을 제외한 모든 장비에 기능 고장을 일으킨 건데요. 물론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고작 독수리 한 마리에 현대과학기술의 총집합이라는 전투기가 기능 고장을 일으키는 게 말이 되나 싶으실 겁니다.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당시 F-35A는 시속 900km로 비행 중이었고 연료량과 무장 탑재량을 고려했을 때 비행 중량은 20톤에 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0kg의 장애물과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할 시 충격량은 30톤에 육박하는데요. 이로 인해 독수리 사체는 F-35A의 흡입구와 무장적 제실 사이 벌크헤드를 뚫고 들어가 내부를 헤집어놨고 전자장비와 유압장비를 엉망으로 박살내 놓았습니다. 당연히 기지와의 통신은 불가능했고 산소마저 공급되지 않았는데요. 그나마 사격장 진입을 위해 330m의 저고도에서 비행 중이었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파일럿이었던 배소령은 전자장비가 먹통이 된 상태에서도 인구 밀집 지역을 회피해서 해안선을 따라 침착하게 기체를 조종했습니다. 언제 엔진이 멈출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태라 당장이라도 비상착륙을 해야 했지만 유압도관이 파괴되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랜딩 기어조차 전개되지 않았는데요. 상황을 파악한 공군지휘부에서는 유사시 기체를 바다에 불시착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배소령이 직접 서상기지에 비상착륙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결국 신들린 듯한 조종술로 무사히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35A로는 세계 최초로 동체 착륙에 성공한 건데요. 민간인을 사고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공군 파일럿으로서의 신념과 고도로 숙련된 조종술, 서상기지의 화재 방지 대책이 빚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외관상의 파손 부위도 미미한 수준이었는데요. 이에 사고가 난 F-35A를 수리한 뒤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후 1년, 최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사인 록히드 마틴 측에서 수리 시 예상 금액으로 자그마치 1,100억 원에 달하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동체 착륙 탓에 F-35A의 기골, 엔진 등에 손상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벌크헤드가 뚫리면서 내부 장비에 막대한 손상이 발생한 게 수리비 상승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오버홀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이에 우리 공군에서는 아예 수리가 아닌 폐기 또는 교보 재활용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 전투 임무에는 투입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F-35A 한기에 1,300억 원인데 이를 1,100억 원 내고 수리하느니 기체 수명을 따져봤을 때 이해 득실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문제는 비용을 떠나 수리가 언제 완료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지난 1년 사이에만 F-35A는 무려 234회에 달하는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도입한 지 수십 년이나 된 F-4의 F-5 전투기보다 무려 2배 이상이 많은 고장 횟수인데요. 게다가 국내에서는 록히드 마틴의 견제로 인해 자체적인 수리도 불가능한 데다 부속품도 확보할 수 없어서 기능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록히드 마틴의 기술자들을 기다려야만 하는 처지입니다. 실제로 수리가 늦어져 4개월이나 특정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록히드 마틴이 얼마를 부르든 수리 기간을 얼마로 정하든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KF-21 보라매를 비롯한 전투기 독자 개발 기술을 하루빨리 확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독일이 또 대한민국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호주의 차기장갑차 도입 사업 일명 랜드 400 페이즈 3에 선정되기 위해 독일이 특단의 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랜드 400은 대한민국의 레드백과 독일 링스가 결선에서 맞붙은 채 오랜 시간 표류 중인데요. 하지만 종합적인 성능에서 근소하게 레드백 링스를 압도하고 있었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는 호주가 최종적으로 레드백을 도입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현수장치와 무한궤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레드백은 K2 흑표와 마찬가지로 ISU 암내장형 유기압식 현수장치를 탑재하고 고무궤도를 장착한 반면 링스는 일반적인 토션바와 철제궤도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험지 주파 능력과 승차감, 연비, 소음 등 기동력 부분에서 레드백이 링스를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포와 포탑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레드백은 호주 현지 협력사 EOS에서 개발한 T2000 포탑을 사용하는 데다 주포로 미국 노스럽 그루먼에서 개발한 부시마스터 마크 44S 30mm 기관포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부품 수급이 굉장히 쉽고 유사시 미군이 호주에 비축해둔 30mm 기관포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링스는 오로지 라인메탈에서 독자적으로 제작한 포탑과 주포만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당연히 부품은 물론 탄약 수급처까지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전문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호주의 레드백 도입을 상당히 유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랜드 400은 호주 정부의 의중이 변하면서 장기간 표류하게 되었고 때마침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유럽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을 느낀 독일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호주에서 복서 장갑차를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복서는 독일과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개발한 장갑차입니다. 호주는 2018년부터 초도 물량 25대를 제외하고 현지 면허 생산으로 총 211대 복서를 도입했습니다. 즉, 지금 독일은 바로 이 호주에서 생산하는 복서를 역수입하겠다며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도입 사업인데요. 이는 누가 봐도 링스 수출을 위해 복서를 역수입하는 꼴입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지원 명목으로 독일 내부의 장비 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니 일거양득인데요. 이대로라면 노르웨이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정치적 로비 때문에 대한민국 K2 흑표가 최종 탈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드백의 호주 진출도 무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 번은 당했어도 두 번은 당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또한 독일과 비슷한 전략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대한민국 K9 자주포의 현지화 모델인 AS9 런치맨을 현지 생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포스코에서 개발한 MIL125602 방탄강 생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방탄강을 역수입해서 이집트 K9 수출 물량 제작에 사용하는 계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정리하면 한국제 방탄강을 호주에게 구매해서 이집트에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K9 일문 제작에 들어가는 방탄강의 양은 약 20톤으로 이집트와 계약한 K9 패키지 물량을 생각하면 대략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더해 호주에서 레드백을 도입할 시 호주산 MIL125602 방탄강으로 차체를 제작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쯤이면 독일의 복서 역수입 작전에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랜드 400 페이지 3는 사업 초기 장갑차 도입 물량만 450대 약 24조 원에 육박했지만 국방개혁에 의해 호주 정부의 전략 기조가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 확보로 바뀌면서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제는 장갑차 129대 도입 8조 원 규모에 불과한데요. 물론 여전히 큰 규모는 맞지만 사업 자체가 너무도 오랜 시간 지연되고 있는 만큼 썩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러니 굳이 역수입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랜드 400에 매달릴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랜드 400은 단순히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선정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현재 레드백과 링스는 국제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첨단 장갑차입니다. 전 세계가 랜드 400이라는 투기장에서 승리를 차지하는 게 누구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즉, 호주가 어떤 장갑차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레드백은 호주뿐만이 아니라 폴란드와 미국까지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호주가 레드백을 도입한다면 두 나라도 덩달아 레드백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차세대 장갑차 시장을 대한민국이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간의 출혈을 감수하면서도 랜드 400 선정을 노력하는 건데요. 부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레드백이 좋은 결과를 받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로 가기 위한 실무적 결정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G7회의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뢰 제거 장비, 장갑 구급차, 방공 레이더 등의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이를 승낙하고 1순위로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검토 중인 것입니다. 일명 코뿔소 K600 장애물 개척 전차입니다. 코뿔소는 미국제 M9 에이스의 고질적인 방어력 문제, 하찮은 수준의 기동성을 극복하기 위해 K1A1 전차의 차체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개발한 장애물 개척 전차인데요.
K1A1 전차 차체를 플랫폼으로 이용하는 만큼 유기압 토션바 혼합 방식 현수 장치로 31도에 달하는 등판 능력을 확보했고, 대전차 지뢰를 밟더라도 차체와 지뢰 제거 쟁기에는 큰 피해를 보지 않는 높은 방호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뢰 제거와 장애물 개척에 있어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코뿔소의 지뢰 제거 쟁기는 지뢰와 흙을 동시에 양쪽으로 파밀면서 약 3.8m 포기기를 만들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후방 양측면에 통로 표식 장비를 이용해 추가 작업 없이도 빠르게 안전 통로를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자기감응 지뢰 무력화 장비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지뢰를 미리 기폭시킬 수 있습니다. DMZ라는 초거대 지뢰지대를 보유한 대한민국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무기체계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뿔소가 장애물 개척 전차라는 명칭처럼 다양한 장애물 제거 능력을 보유했다는 게 우크라이나 지원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례로 코뿔소의 굴사팔은 최대 2.5톤의 중량을 옮길 수 있고, 버킷 대신 파쇄기를 장착해 콘크리트 장애물 개척에도 유효합니다. 현재 기갑 장비가 부족한 러시아군은 자포리자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다층적인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통의 방어선이 이중지뢰지대 대전차구, 철조망, 용치 등의 대전차 장애물, 그리고 참으로 구성된다는 걸 고려하면 전선 공략에 뛰어난 장애물 개척 전차는 필수적인데요. 민간 분야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전쟁 단 15개월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에는 약 25만 제곱킬로미터의 지뢰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의 70%는 전선이 아닌 민간인 주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하루라도 빨리 하나라도 더 많은 지뢰 제거 장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코뿔소가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안정을 불러오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밀리터리 단신 속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